너희가 힘들다고? 10년 동안 내가 내 집에서 파출부 노릇하며 애들 키워줄 때 너희는 단 한 번이라도 내 무릎이 쑤시는지 내 마음이. 어머니 미치셨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다 남한테 줘. 며느리의 비명 섞인 절규가 거실을 울립니다. 제 발등을 붙잡고 통곡하는 며느리와 넋이 나간 듯 주저앉은 아들. 30년 세월, 남편의 목숨값과 제 피눈물로 일궈온 재산 37억 원. 남들은 저더러 자식 앞길 막는 독한 노인네라고 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생전 처음으로 소름 끼치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10년 넘게 저를 돈 드는 일 없는 무보수 파출부 취급하며 친구들 앞에서 저 노인네 빨리 죽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지라 속삭이던 며느리, 그리고 그 곁에서 묵인하며 제 지갑만을 바라보던 아들,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37억 원이 제 손끝 하나로 신기루처럼 사라지던 날, 비로소 저는 30년 만에 어머니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생을 자식에게 바쳤던 한 여자가 어떻게 37억이라는 거액을 가슴에 품고 하녀처럼 살았는지, 그리고 왜 그 소중한 재산을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세상에 던져버렸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37억이 있고 자식이 여러분을 짐짝 취급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 나이 45이던 해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건강하던 남편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다녀오마 하고 집을 나섰던 남편이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그게 장난이라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막 대학교 2학년이 된 아들의 얼굴을 보는데 눈물보다 앞서는 건 막막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나? 내 아들 공부는 어떻게 시키나? 그런 생각에 가슴을 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던 마지막 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가족들 몰래 들어두었던 생명보험금이 입금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12억 원. 남편의 피와 땀, 그리고 마지막 목숨과 바꾼 그 거액을 마주했을 때 저는 돈이 반가운 게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씁니까? 남편이 제 곁에 있는 게 100번 1000번 낫지. 이 차가운 숫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들에게 이 돈의 존재를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는 걸 알면 아들이 나태해지거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저는 그 돈을 쪼개어 일부는 안전한 적금에 넣고 나머지는 당시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던 시골의 낡은 땅들을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여편네가 미쳤다, 남편 죽고 돈 생기니 땅 투기하러 다닌다며 손가락질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이 씨앗을 잘 키워서 훗날 내 아들이 가정을 이룰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노라고 남편 영정사진 앞에서 수백 건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들이 버린 땅을 일구고 아끼고 아끼며 30년을 버텼습니다. 그때 제가 흘린 피눈물이 훗날 37억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되어 제 목을 죄는 칼날이 될 줄은 그땐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더군요. 남편을 보내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아들이 3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수줍게 한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게 며느리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참 맑고 예뻤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답지 않게 싹싹하고 제 손을 잡으며 어머니 고생 많으셨죠라고 말해주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저는 그날 밤 남편 사진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저렇게 예쁜 짝을 데려왔네요.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준 덕분이에요. 하고 말입니다. 결혼식 날 며느리는 화려한 드레스보다 더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혼자 적적하게 계시는 거 마음 아파서 못 보겠어요. 저희가 어머니 외롭지 않게 효도하며 살게요. 저는 그 말이 제 남은 인생의 구원인 줄 알았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 그동안 얼어붙었던 가슴이 다시 따뜻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끼던 적금을 깨서 아들 내외의 신혼집 자금에 보태주었고 기쁜 마음으로 짐을 싸서 합가를 결정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주말이면 며느리 손을 잡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가끔은 셋이서 맛집 투어도 다녔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살갑게 굴었고 저도 그런 며느리가 친딸처럼 예뻐서 뭐든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며느리가 이 집의 안주인 자리를 확실히 꿰차고 제 재산의 규모를 짐작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절 뒤에 감춰진 날카로운 눈빛을 저는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따뜻한 이름 뒤에 가려진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를 말입니다. 함께 산지 2년째 되던 해 기다리던 첫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핏덩이 같은 그 어린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의 자식, 남편의 핏줄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모든 걸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출산 후 3개월 만에 다시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의 여자도 일 안 하면 대출금이며 애 교육비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어머니만 믿고 일 나갈게요. 그때부터 제 하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침 7시 아들 내외가 출근하면 제 전쟁터 같은 일상이 시작됩니다. 갓난아이 기저귀 갈고 울면 달래고 젖병 씻고 삶고 70 넘은 나이에 무릎이며 허리가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점심 한 끼는커녕 물 한 잔 마실 틈도 없었습니다. 애가 겨우 잠들면 그제야 밀린 설거지와 빨래를 해치웠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 퇴근한 며느리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툭 던져두고는 어머니, 저 오늘 회사에서 너무 치여서 힘들었어요라며 제게서 애를 빼서 들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탁 위엔 제가 차려야 할 저녁상이, 싱크대엔 며느리가 아침에 먹고 나간 그릇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멀었나요? 배고픈데. 방 안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어찌나 차갑던지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밥은 먹었냐는 물음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돈 한 푼 안 줘도 되는 무보수 파출부에 불과했던 겁니다. 밤 10시가 넘어 방으로 돌아와 쑤시는 허리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일인데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 집안이 평안하지.
하지만 그 인내가 며느리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첫째가 걸음마를 떼고 겨우 숨을 돌릴 만하니 둘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기뻐했지만 저는 솔직히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이미 제 무릎은 연골이 다 닳아 비가 오면 쑤셔왔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류머티즘으로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둘째를 낳고 조리원에서 나오던 날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 둘은 하나랑 다르다던데. 그래도 어머니가 계시니까 저는 든든해요. 저 다음 달부터 바로 복직하는 거 아시죠?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지옥 같은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들 내외 아침밥 차리고 큰애 어린이집 보낼 준비시키고 갓난쟁이 둘째 분유 먹이고 70평생 살며 이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큰애를 업고 둘째 기저귀를 갈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거실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무릎에서 뚜둑 소리가 났지만 저는 제 몸보다 바닥에 떨어진 둘째가 울까봐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절뚝거리며 아이를 다시 안아 올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나도 한때는 누군가의 귀한 딸이었고 남편에게 사랑받던 아내였는데 어쩌다 내 노년이 이렇게 처량해졌나 싶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며느리는 제 절뚝거리는 다리를 보고도 어머니 조심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애 안 다쳐서 다행이네요라고 말하곤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애 봐주고 밥 해주는 기계였던 모양입니다. 그날 밤 아들이 조용히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 가슴 아픈 비수였습니다. 엄마, 애들 키우는 거 힘들면 도움이 쓸까요? 근데 마누라가 남의 손에 애 맡기기 싫다네요. 엄마가 조금만 더 고생해주세요. 아들마저 제 고통을 외면하는 걸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존재는 어머니가 아니라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소모품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은 큰손주의 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장을 봐두고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내 손주 입에 들어갈 거라 생각하니 힘든 줄도 몰랐죠. 소갈비를 재우고 갖가지 나물을 볶고 잡채를 버무리며 집안 가득 고소한 냄새를 채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며느리가 직장 친구들을 서너 명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거실로 나가 인사를 건넸지만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얘들아, 어서 들어와. 아, 우리 시어머니가 음식 다 해놓으셨을 거야. 우리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지 않니? 시키는 건 군말 없이 다 해주시고 집안일이며 육아며 못하시는 게 없어. 덕분에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산다니까. 며느리의 자랑 섞인 목소리에 친구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야, 너는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요즘 세상에 저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거의 무료 파출부 수준 아니야?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부엌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손에 든 갈비찜, 접시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자랑스러운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구들 앞에서 뽐낼 수 있는 성능 좋은 가전제품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음식을 나르기 위해 거실로 나갔을 때 며느리는 친구들 앞에서 제게 마치 하녀를
부리듯 지시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물이 좀 모자라네요. 아, 그리고 아까 사온 와인 좀 따서 잔이랑 같이 가져다 주세요. 친구들 앞에서 무안을 주지 않으려 저는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귓속말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 노인네 나중에 유산도 꽤 될걸? 우리 시아버지가 남긴 땅이 있거든. 저렇게 부려먹어도 화 한 번 안 내는 거 보면 결국 나중에 우리한테 다 물려주려고 점수 따는 거지 뭐. 그날 밤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뒤 엉망이 된 거실을 치우며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30년 넘게 남편의 목숨값을 지키며 아들 하나 잘 되길 바랐던 제 진심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점수 따기나 유산을 위한 압으로 비춰졌다는 사실에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갔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 그릇들 위로 제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고마움은커녕 무시와 이용만 당하는 이 집에서 과연 저는 누구였을까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더니 며느리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건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내외와 과일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뜬금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상냥한 목소리가 오히려 소름 끼치게 들렸지요. 어머니, 요즘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시아버님 사고 나셨을 때 보험금이 어마어마했다면서요. 게다가 그때 사두신 시골 땅들이 지금 신도시 개발지역 근처라던데 그거 사실이에요? 저는 깎은 사과를 멈추고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건 존경이나 애정이 아니라 오로지 숫자를 쫓는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빠가 남긴 거라. 내가 조용히 관리하고 있다. 너희 걱정 안 시키려고 내 노후 자금으로 둔 거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노후 자금이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는데 무슨 노후 자금이 따로 필요하세요? 저희가 모시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 돈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더 큰 아파트로 이사가서 어머니 방도 더 넓게 만들어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말은 번지르르 했지만 속내는 뻔했습니다. 제 명의의 재산을 자기들 앞으로 돌려놓으라는 압박이었죠. 제가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며느리는 등 뒤에 대고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도 참 욕심이 많으시네요. 자식들이 힘들게 대출금 갚으며 사는 거 빤히 보시면서 그 큰 돈을 깔고 앉아 계시면 좋으세요. 죽을 때 싸들고 가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나마 형식적으로 하던 안부 인사도 끊겼고 식사 시간에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들으라는 듯이 돈만 밝히는 노인네들은 정말 질색이야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의 기세에 눌린 건지 아니면 본인도 욕심이 났던 건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 웬만하면 집사람 말 좀 들어줘요. 우리 집 분위기 안 좋은 거 엄마 때문인 거 몰라요? 라며 저를 탓했습니다. 30년을 바쳐 키운 아들과 10년을 수발든 며느리가 제 돈 때문에 한통속이 되어 저를 몰아세우는 걸 보며 저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돈이 없었을 땐 파출부로 쓰더니 돈이 있는 걸 알자 이제는 저를 돈 나오는 지갑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아니라 제 주머니를 사랑했던 그들의 본 모습을 보고 저는 처음으로
이 집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돈을 내놓지 않겠다는 제 태도가 분명해지자 집안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최소한의 예의조차 벗어던졌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어머니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안일을 해놓아야 하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설거지 안 하셨네요. 청소도 대충 하신 것 같은데 집에 계시면서 이런 것도 신경 안 써주시면 저희가 너무 힘들죠.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는 옷도 벗지 않은 제 거실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저를 타박했습니다. 마치 제가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라도 되는 양 명령조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힘든 기색을 보이면 다른 할머니들은 손주 학원비까지 대주면서 애 봐준다는데 어머니는 참 편하게 사시네요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아이들의 변화였습니다. 제 품에서 기저귀를 갈고 제 손으로 지은 밥을 먹고 자란 손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실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챙겨주러 갔을 때였습니다. 큰 손주가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는 우리 집에서 공짜로 사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우리 심부름 다 해줘야 한다고 그랬어요. 할머니, 나 물 좀 떠다 줘. 10살도 안 된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에게 저를 어떤 존재로 가르쳐 왔는지 뼈저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눈빛에서 할머니에 대한 존경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시와 당연함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끝에 앉아 혼자 차가운 밥을 물에 말아 먹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 가족이 깔깔거리며 TV를 보고 과일을 깎아 먹는데 그 풍경 속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가족이 아니라 집안을 굴려주는 부속품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제가 부엌대기처럼 일하는 걸 보면서도 며느리가 저를 구박하는 걸 들으면서도 아들은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남편 없이 너 하나 보고 산 세월이 30년인데 이게 그 결과니? 속으로 수백 건을 물었지만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집 안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밀려난 채 매일 밤 소리 없이 울며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해 추석 무렵이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제 손마디는 퉁퉁 부어올라 있었죠. 며느리는 도와주기는커녕 제사 음식을 다 차려놓자 거실에서 친구들과 시끄럽게 전화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전화를 하느라 며느리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야, 너희 시댁은 아직도 그러니? 우리 집? 말도 마. 우리 시어머니 통장에 37억 있는 거 내가 확인했잖아. 시아버지가 남긴 보험금이랑 시골 땅값이 그새 그렇게 올랐더라고. 저는 잡채를 버무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37억. 남편의 목숨값과 제 눈물이 섞인 그 소중한 숫자가 며느리의 입을 통해 너무나 가볍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니? 저 노인네 그 큰 돈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집에서 얹혀 살려고 아주 기를 써. 내가 좀만 구박해도 찍소리 못하고 집안일 다 해준다니. 완전 무보수 파출부가 따로 없어. 지금도 부엌에서 전 부치고 잡채하느라 정신없네. 나중에 저 돈 다 우리 거 될 텐데 지금 좀 고생시키는 게 어때서? 상속세 줄일 방법이나 미리 알아봐야겠다니까.
며느리는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마치 제가 내일이라도 죽어서 그 돈을 통째로 넘겨주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이죠.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0년 세월. 아들 녀석 잘 살기만을 바라며 버틴 제 인생이 고작 며느리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살아있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돈을 남기고 사라질 유통기한 임박한 현금 인출기일 뿐이었죠. 저를 저 노인네라고 부르며 비웃는 그 목소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버틴다고 해서 아이들이 제 진심을 알아줄 날은 영영 오지 않을 거라는 거요. 제가 희생하면 할수록 그들은 저를 더 쉽고 우습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을 관리해 주던 지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네. 조만간 변호사를 좀 만나야겠어. 내 재산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네. 며느리는 여전히 거실에서 미래의 37억을 어떻게 쓸지 꿈에 부풀어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저주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제 나이 70이 되던 해였습니다. 옛날 같으면 온 가족이 모여 큰 잔치를 벌였을 칠순이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시리고 쓸쓸했습니다. 그래도 내심 기대는 했습니다. 10년 넘게 애들을 키워주고 살림을 도맡아 했으니 아들 내외가 오늘만큼은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주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 말입니다. 하지만 생일날 아침 집안 풍경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화장을 고치며 바쁘게 현관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 회식이 있어서 늦어요. 저녁은 대충 아들이랑 챙겨 드세요. 아, 애들 학원 픽업 잊지 마시고요.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뒤이어 나온 아들도 구두를 신으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오늘 프로젝트 마감이라 바쁘네. 이건 용돈이야. 맛있는 거 사 먹어. 아들이 내민 건 꼬깃꼬깃한 5만 원권 몇 장이었습니다. 30년을 홀몸으로 키운 아들이 37억이라는 유산을 기다린다는 며느리의 남편이 제 칠순에 던져준 건 그저 귀찮음을 면피하려는 돈 몇 푼이었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 저는 홀로 부엌에 섰습니다. 남이 끓여주는 미역국은커녕 제 손으로 직접 냄비를 올렸습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데 김서린 창문에 제 얼굴이 비치더군요. 하얗게 샌 머리카락과 깊게 팬 주름.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70살 생일날 저를 기다리는 건 적막한 거실과 식어버린 밥상뿐이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잘 산 거 맞나요? 국그릇에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 젖은 미역국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갚아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쓰러질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늦게 들어온 며느리는 술 냄새를 풍기며 제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내일 애들 소풍이니까 아침 6시에 김밥 좀 싸주세요. 아, 그리고 거실에 제 가방 있는데 그것 좀 닦아 놓으시고요. 제 생일이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라는 이름의 가면을 벗기로 말입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인내의 둑이 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변호사의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날은 둘째 손주의 생일 파티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집안은 아침부터 손님 맞이 준비로 분주했죠. 며느리는
고급 케이크와 장식품들을 사들고 왔고 저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손님들에게 낼 다과와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가 초대한 동네 학부모들이 모여 수다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쟁반에 차를 받쳐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실에 들어서는 줄도 모르고 며느리는 친구들 사이에서 깔깔거리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더군요. 야, 말도 마. 저 노인네 저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 다 이유가 있다니. 통장에 37억이나 있으면서도 우리 집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거 봐. 나갈 데도 없는 거지. 내가 좀 쌀쌀맞게 굴어도 절대 안 나가. 왜겠어? 나중에 죽을 때 그 돈 우리한테 물려줘야 자기가 여기서 밥 얻어먹고 살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지. 그 말에 한 친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야, 그래도 시어머니신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애들도 다 키워주셨다며. 그러자 며느리는 비웃음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심하긴 뭐가 심해. 37억에 비하면 이 정도 대우는 과분하지. 솔직히 말해서 파출부도 저렇게 오래 쓰면 퇴직금 줘야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돈 한 푼 안 받고 10년을 넘게 일해주시잖아. 저게 다 우리 애들 유학비고 우리 노후 자금인데 내가 비위 좀 맞춰주는 셈 치는 거지. 사실 저 노인네 빨리 죽어주는 게 우리 도와주는 거야. 빨리 죽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 말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하얗게 비워버렸습니다. 손에 든 쟁반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차를 내려놓지도 못한 채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친구들이 제 눈치를 보며 며느리의 팔을 찔렀지만 며느리는 당당하게 저를 쳐다보더군요. 어머니 들으셨어요? 들으셨으면 잘 됐네요. 솔직히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 돈 어머니가 써봤자 얼마나 쓰겠어요. 다 우리 아들, 손주들 위해서 남겨두실 거잖아요. 그럼 살아계실 때 좀 더 기쁘게 베푸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쟁반을 식탁 위에 툭 내려놓고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며느리가 움찔했습니다. 그래, 내가 빨리 죽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였구나.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너희 앞길을 막고 있었네. 저는 그대로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는 며느리가 무안한지 어머니 또 왜 저러신데 나이 먹으면 서운한 것만 늘어서 큰일이야 라며 투덜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남편의 보험, 증서와 땅 등기, 권리증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요. 내 아들이라고 믿었던 놈,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던 며느리, 이제 그만 놓아주렵니다. 당신이 남긴 이 돈, 저것들이 더럽히게 두지 않을게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37억, 너희가 그토록 목매는 그 돈이 너희 손에서 어떻게 신기루처럼 사라질지 내 남은 인생을 걸고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느 때처럼 부엌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밥솥에 쌀을 안 치지도 않았고 며느리가 내놓은 산더미 같은 빨래를 세탁기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정갈한 외출복을 차려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7시가 되자 며느리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텅 빈 식탁을 보고 며느리는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은요? 저 곧 출근해야 하는데 밥도 안 되어 있고 애들 소풍 김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거울을 보며 천천히 입술 연고를 바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갑고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밥은 내가 차려 먹어라. 나는 오늘 바빠서 나가봐야겠다. 며느리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10년 넘게 단 한 번도 반항한 적 없는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죠. 아니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니까요. 애들은 누가 챙기고요. 그때 잠에서 깨나온 아들도 당황하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일단 밥부터 먹고 얘기해요. 저는 신발을 신으며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밥 먹고 얘기할 거 없다. 너희는 너희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련다. 아, 그리고 오늘부터 이 집안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파출부 은퇴했다. 문 밖으로 나서는 제 뒤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시위하시는 거예요? 돈 좀 있다고 유세 떠시는 거냐고요. 저는 그 소리를 뒤로 하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떠나던 날처럼 가슴이 떨렸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묘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37억이라는 돈은 평생을 쓰고도 남을 거액입니다. 아드님께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는 결정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도장을 꺼냈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제 진심보다 제 지갑을 더 사랑하는 괴물이 됐습니다. 이 돈이 저 아이들에게 가면 독이 될 뿐이에요. 차라리 정말로 배고픈 아이들,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해 쓰이는 게 제 남편의 뜻일 겁니다. 서류 한 장 한 장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30년 동안 제 어깨를 누르던 무거운 짐이 하나씩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37억 원이 이제 법적으로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난생 처음으로 뒷산 백화점에 들러 저를 위한 화장품과 옷 한 벌을 샀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느라 10,000원짜리 티셔츠 한 장 사는 것도 벌벌 떨던 세월이 참으로 허무하게 느껴지더군요. 이제 제 반격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돈이 사라졌을 때 과연 그들이 제게 어떤 얼굴을 할지 저는 차분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손에서 놓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금세 엉망이 되었죠. 거실 바닥에는 아이들의 장난감과 과자, 부스러기가 굴러다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초췌해졌고 신경은 날카로울 대로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습니다. 금요일 밤 퇴근한 며느리가 제 방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제 서랍에서 몰래 꺼낸 것으로 보이는 낡은 통장 하나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오늘 우연히 서류 정리하다가 봤는데 왜 이 통장에 잔고가 이거밖에 없어요? 예전에 분명히 여기에 수억 원이 찍혀 있는 걸 제가 봤단 말이에요. 며느리는 악에 바친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가 몰래 제 서랍을 뒤졌다는 사실조차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돈에 눈이 멀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다가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내 통장을 내가 왜 보고 있니? 그건 내 개인적인 물건이다. 개인적인 물건이라뇨. 어머니가 나중에 저희 주실 돈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설마 그 사이에 어디다 빼돌리신 거예요? 아님 사기라도 당하신 거예요? 당장 말하세요. 그 돈 다 어디 갔냐고요. 며느리는 제 어깨를 흔들 기세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거실에 있던 아들도 소란을 듣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엄마 집사람 말이 맞아요? 아버지가 남기신 돈이랑 그 땅들, 그거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아들의 눈에도 걱정보다는 내 돈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너희 벌어서 살 거라.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10년 넘게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한 푼도 못 주시겠다고요? 이게 무슨 배은망덕한 소리예요. 며느리는 이제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모시고 살았다는 말이 마치 엄청난 희생이라도 한 것처럼 당당하게 들리더군요. 10년 동안 제가 해온 무보수 가사 노동과 육아는 그들에게 당연한 서비스였고 제 재산은 그 서비스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었던 겁니다. 배은망덕. 그래, 그 말이 딱 맞구나. 30년 키워준 어미를 돈 나오는 기계로 본 너희들이 바로 배은망덕한 거다. 내 통장 걱정할 시간에 너희들 인생이나 걱정해라. 이제 이 집에서 내 역할은 끝났으니까. 저는 다시 안경을 쓰고 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방을 나갔고 거실에서는 물건을 내던지는 소리와 아들과 다투는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저는 오히려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떠날 때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심을 굳힌 다음 날 아침, 저는 해가 뜨기도 전에 짐을 쌌습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제 짐은 커다란 캐리어 하나와 손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아침 일찍 거실로 나온 며느리는 제 짐가방을 보더니 코웃음을 치더군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짐 싸서 시위하시는 거예요? 어디 한 일주일 절이라도 들어갔다 오시게요? 그러세요. 가서 마음 수양 좀 하고 오세요. 그 큰 돈 들고 계셔봐야 어머니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식한테 베푸는 게 복 받는 길이라는 걸 좀 깨닫고 오시라고요. 며느리는 제가 금방이라도 항복하고 돌아올 줄 알았나 봅니다.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현관 신발을 신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이 덜 깬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진짜 가시게요? 아니, 갈 땐 가더라도 밥은 해놓고 가셔야죠. 오늘 애들 학원비 결제하는 날인데 카드도 좀 주시고. 아들은 끝까지 제 안위보다 자신의 편의와 제 지갑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았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보내고 엄마, 내가 엄마 지켜줄게 라고 말하던 그 어린 아들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오로지 탐욕에 찌든 한 사내만이 서 있었죠. 그래, 잘 살아라. 내가 없어야 너희도 독립이라는 걸 해보겠지. 제가 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며느리가 뒤에서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올 줄 아세요. 나중에 돈 떨어져서 추하게 연락하지 마시라고요. 그때 가서 빌어도 저희는 절대 안 받아줄 거니까. 그 말에 저는 멈춰 서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내 발로 편하게 나가게 해줘서. 너희도 나중에 돈 떨어졌다고 나 찾지 마라. 우리는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으니까. 철컥.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문 하나에 차단되었습니다. 아파트 복도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억눌렸던 삶에서 탈출해 비로소 자유를 찾은 한 인간의 모습이었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는 미리 구해둔 작은 원룸의 열쇠가 묵직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37억의 진실이 밝혀질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제가 새로 이사한 곳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40평대 아파트에 살던 때에 비하면 화장실만 한 크기였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내가 그토록 갈구하던
나만의 성이라는 것을요. 이사한 첫날, 저는 가장 먼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마음대로 열지 못했던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어찌나 달콤하던지요.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 걱정도, 손주들의 울음소리도, 며느리의 날카로운 명령도 없는 고요함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저를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나물과 생선 한 토막을 샀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풍기지 못했던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울 때 저는 아이처럼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밥 한 그릇, 누구에게 뺏길까 봐 급하게 먹지 않아도 되고,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식사였습니다. 어느 날은 백화점에 들러 은은한 향이 나는 핸드크림을 하나 샀습니다. 평생 기저귀를 빨고 독한 세제로 설거지를 하느라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제 손을 위해 말입니다. 크림을 천천히 펴 바르며 제 손마디를 만져보았습니다. 고생했다. 내 손아,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 며느리가 보면 노인네가 사치 부린다고 혀를 찼을 그 작은 핸드크림 하나가 제게는 37억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 6시에 알람 소리에 놀라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늦잠을 자고 싶으면 더 자고, 공원을 산책하고 싶으면 언제든 나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그곳에는 며느리의 모멸감도 아들의 외면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 자신과 제가 지켜온 소중한 자존감만이 가득했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자유를 만끽하는 동안에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다가올 폭풍을 기다리는 서늘함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빈자리를 느끼고 사라진 37억의 행방을 쫓기 시작할 그날 말입니다. 집을 나온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안부 문자조차 없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뜨는 아들의 이름을 보며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평온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며칠이면 화 풀고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지금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짜증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밥은 먹고 사는지에 대한 걱정은 단 한마디도 없었죠. 그저 본인들의 일상이 무너진 것에 대한 항의뿐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가 왜 궁금하니? 내 걱정은 말고 너희끼리 잘 살면 될 일이다. 엄마, 집사람이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애들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고 집사람은 직장 다니면서 살림까지 하려니 병이 날 지경이라니까요. 게다가 이번 달 애들 학원비며 생활비도 모자란데 엄마 통장에 있는 거 조금만 보내주시면 안 돼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없어서 집안일이 힘드니 돌아와 다시 파출부 노릇을 하고 돈까지 내놓으라는 염치 없는 요구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가 내 등 뒤에 대고 했던 말 기억나니? 나중에 돈 떨어져서 추하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구나. 그리고 나는 이 집에서 공짜 파출부일 뿐이니 나중에 죽어서 남길 돈이나 잘 간수하라고 했지. 엄마, 그건 집사람이 홧김에 한 소리죠. 엄마도 참 속이 좁으시네. 속이 좁다고. 그래. 나는 내 자식과 며느리에게 빨리 죽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다라는 소리를 듣고도 웃어 넘길 만큼 속이 넓지는 못하단다. 내 아내는 내가 가족이 아니라더구나. 가족도 아닌 사람한테 왜 밥을 해달라 하고 돈을 빌려달라 하니? 아들은 당황했는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쐐기를 박듯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갈 일 없다. 너희는 너희가 선택한 그 오만한 삶을 책임지며 살아라. 그리고 앞으로 돈 이야기로 전화할 거면 아예 하지 마라. 나한테는 이제 너희에게 줄 돈도 마음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30년 넘게 내 아들이라 믿었던 존재가 이렇게까지 비겁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은 짧았습니다. 오히려 그 전화를 통해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제가 평생을 모아온 그 소중한 재산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이는 모습을 확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전화를 끊고 난 다음 날, 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지만 제 앞에 서류, 뭉치는 30년 세월만큼이나 묵직했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마지막으로 제 의사를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자산을 기부하시겠습니까? 남편분의 보험금으로 시작해 30년간 불어난 이 37억 원은 어머니께서 평생을 바친 결과물입니다. 아드님과 손주들에게 최소한의 목도 남기지 않으셔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의 차가운 빗소리,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수많은 고단함,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그 집 부엌대기로 살며 들었던 며느리의 비아냥거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변호사님,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건 사랑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하더군요. 제 아들은 이미 그 독에 취해 저를 어머니가 아닌 지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 돈을 주는 건 그들을 더 큰 괴물로 만드는 일일 뿐입니다. 저는 만년필을 들어 서류 하단에 제 이름을 정성껏 적었습니다. 그리고 인감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경이 하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새겨질 때마다 제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37억 원, 그 거대한 숫자가 이제 여러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이 따뜻한 밥을 먹고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으로,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아플 때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비로, 그리고 장애를 가진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금으로 말입니다. 제 노후를 위해 남겨둔 건 작은 원룸 월세와 소박한 생활비가 나오는 연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장을 다 찍고 일어나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이제야 남편과의 약속을 지킨 것 같네요. 이 돈은 피눈물로 모은 돈이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에 쓰여야 한다고 늘 생각했거든요. 변호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돈으로 수많은 생명이 다시 웃게 될 겁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상속의 꿈은 이제 법적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돈의 무게에서 벗어나니 비로소 진짜 나의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터뜨릴 비명 소리를 생각하니 제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며칠 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제 기부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마도 세무관계 서류나 변호사 측의 연락을 받았겠지요. 잊힌 사람처럼 제 원룸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기부라니요? 37억을 통째로 기부하셨다는 게 제정신으로 하신 일이에요. 며느리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뒤를 따라온 아들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더군요. 평소에 그 도도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눈앞에 돈이 사라졌다는 공포에 질린 짐승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치셨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애들 유학 보내고 강남에 아파트 사고 우리 노후까지 다 책임져줄 돈이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그 돈을 마음대로 남한테 줘버려요. 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권리냐고. 그 돈은 내 남편의 목숨값이고 내가 30년 동안 피땀 흘려 지킨 내 재산이다. 내 물건을 내가 좋은 곳에 쓰겠다는데 내가 왜 권리를 찾니? 어머니, 아들이 울먹이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취소해 주세요. 아직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지금 빚도 많고 애들 교육비도 감당 안 돼요. 엄마 아들이 이렇게 힘들다는데 어떻게 남들한테 그 큰 돈을 다 줘버리실 수가 있어요? 너희가 힘들다고? 10년 동안 내가 내 집에서 파출부 노릇하며 애들 키워줄 때 너희는 단 한 번이라도 내 무릎이 쑤시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물어본 적 있니? 여희에겐 내가 어머니가 아니라 37억짜리 지갑이었을 뿐이잖니. 며느리는 이제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친 사냥꾼의 절규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입이 방정이었어요. 다시는 구박 안 할게요. 진짜 친어머니처럼 모실게요. 제발 그 기부 좀 취소해주세요. 네. 저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늦었다. 서류는 모두 처리됐고 사회복지재단에서 감사 인사까지 왔단다. 그리고 내가 그랬지. 나중에 돈 떨어져서 추하게 연락하지 말라고. 그 말 그대로 돌려주마. 이제 내 통장엔 너희에게 줄 돈 단 1푼도 없으니 앞으로 돈 때문에 나 찾지 마라. 며느리는 제 발등을 붙잡고 늘어졌지만 저는 냉정하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37억이라는 환상에 취해 시어머니를 하녀 취급하던 그들의 연극은 이렇게 비참한 막을 내렸습니다. 방을 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돈이 사라지자 그들을 묶어주던 가식적인 평화도 깨졌는지 복도에서 서로를 탓하며 싸우는 소리가 한참 동안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깊고 달콤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제 작은 원룸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날 이후 몇 번 더 찾아와 빌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지만 법적으로 끝난 일이라는 걸 알게 된 후로는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토록 당당하던 며느리는 이제 집안일과 육아를 온전히 감당하느라 매일이 전쟁이고 아들과도 돈 문제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운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은 저더러 독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뿐인 자식을 외면하고 그 큰 돈을 남에게 줘버린 어미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일어납니다. 정성껏 차린 소박한 아침을 먹고 동네 복지관에 나가 친구들과 서예를 배우고 노래를 부릅니다. 며느리 앞에서 파출부 노릇을 하느라 잊고 살았던 나라는 사람을 이제야 겨우 되찾은 기분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기부한 돈으로 운영되는 보육원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맛있는 고기 반찬을 먹으며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꽉 차오르더군요. 37억 원. 그 돈은 누군가에게는 탐욕의 대상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아이들의 미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며 잘했다, 정말 잘했다라고 박수 쳐주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노후의 행복은 자식의 효도나 통장의 잔고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끔은 옛집에서의 고단했던 시간이 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손마디에 굳은 살이 증명해주고 있죠. 저는 충분히 인내했고 최선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오로지 저를 위해 쓰려 합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행복해요. 당신이 남겨준 선물 아주 값지게 쓰고 갈게요. 노을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봅니다. 제 인생의 황혼도 저 노을처럼 붉고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37억 원보다 더 빛나는 진짜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37억이라는 유산보다 소중한 건 따뜻한 말 한마디와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 한 통 드리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진짜 인생을 응원합니다.